기원전 18년 한강 유역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부여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왜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그가 세운 작은 나라는 어떻게 바다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건국과 전성기를 살펴봅니다. 온조가 어떻게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는지, 근초고왕이 어떻게 백제를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칠지도가 전하는 당시 동아시아 질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백제가 세워지기 전 한강 유역에는 이미 여러 집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사서에서는 이 지역을 마한이라 불렀고 54개의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그중 하나인 백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삼국사기에 실린 건국설화에 따르면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몽이 졸본부여 왕의 딸과 결혼하여 낳은 둘째 아들이 온조였습니다. 그런데 주몽의 원래의 부인이 낳은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리가 태자로 책봉되면서 온조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이에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온조는 위례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고 비류는 미추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건국시조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도 전해집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중국 측 기록과 국내 고기류를 인용하여 구태동명우태를 백제의 시조로 전하고 있습니다. 건국시조에 대해 다양한 기록이 전하는 것은 백제를 형성한 지배 집단의 계통이 복잡하고 주민 구성도 다양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온조와 비류가 형제라는 설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류 중심의 건국설화에 따르면 비류의 아버지는 헤브르의 서손인 우태였고 어머니는 소선호였습니다. 우태가 죽은 뒤 소선호는 주몽에게 제가하여 고구려 건국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뒤 주몽의 원자인 유리가 태자로 책봉되자 비류는 어머니를 모시고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미추홀에 정착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가지 건국설화가 전해지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온조 집단과 비류 집단이 별개의 세력으로 존재하다가 연맹을 형성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온조와 비류가 형제라는 이야기는 두 집단이 연맹을 형성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설화에서 비류가 형으로 나오는 것은 연맹 초기에 비류계가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류가 죽은 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온조에게 귀부했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온조계가 연맹장의 지위를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제라는 국호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온조 집단은 처음에는 하북일해성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십제라고 하였습니다. 십제라는 이름은 10명의 신하가 보좌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십제는 미추홀의 비류계 세력과 연맹을 형성했습니다. 초고왕 때에 이르러 정치의 중심지를 하남일해성으로 옮기고 국호를 백제로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백제라는 국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100가지를 아우른다는 뜻 또는 큰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후 백제의 왕계는 온조계의 부여시로 고정되었습니다. 백제를 구성한 주민들의 계통을 살펴보면 선조 토착민은 한인이었고 여기에 예인들이 섞였습니다. 한성 도읍기의 지배층은 부여족 계통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부여족 계통의 지배층이 한인과 예인 등의 토착민을 지배하는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백제의 첫 번째 도읍지 위례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위례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의미인데 백제에서는 도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위례성은 뒤에 한성으로 불렸습니다. 한성은 큰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성 도읍기의 도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체제였습니다. 북성은 풍납토성으로서 평지성이며 평소의 거성이었고 남성은 몽촌토성으로서 유사시에 대피하는 산성적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풍납토성은 둘레가 3.5km에 달하는 평지성으로서 성벽의 저변은 43m가 넘고 높이도 9m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토성입니다. 성 내부를 발굴한 결과 신전으로 생각되는 건물지와 이 신전에 사용한 토기들을 보관해둔 우물형 수장고와 중국제 도자기를 보관한 창고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부뚜막이 있는 주거지와 도로 유적 및 무수한 기와 등도 출토되었습니다. 몽촌토성은 구릉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벽에는 목책을 둘렀습니다. 성내를 발굴한 결과 저장시설과 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곳에 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백제의 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래 발달한 한강 유역에 청동기 및 초기 철기 문화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내륙 지방은 물론 서해안과 잘 통할 수 있는 한강의 지정학적 조건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의 성장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연맹 내의 세력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의 압력에 대항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외부 세력은 백제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중국 군현과 약탈적인 침략을 해오는 말갈로 표현되는 세력이었습니다. 3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서는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46년에 지난해 팔국을 분할하는 문제로 마한과 낭랑 대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마한은 대방태수를 전사시키는 전과를 올렸지만 결국 패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목지국의 위상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백제는 목지국을 제압하고 새로이 마한의 맹주국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고이왕은 주변 세력들을 아울러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 남으로는 안성과 성안 서로는 서해에 이르는 지역을 영역으로 확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좌장을 설치해 병마권을 장악하고 좌평을 설치하여 귀족회의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왕의 위치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금령을 선포하고 솔개관등과 덕계관 등을 토대로 하는 관제를 만들어 지배체제의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고대 국가로서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과 삼국사기의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3세기 백제의 발전 정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팔왕의 난이라고 하는 왕족들 사이의 반란과 만리장성 이북의 유목민인 오호의 침입 등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위치한 낭랑군과 대방군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백제는 낭랑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지만 채께왕과 분서왕이 낭랑 세력에 의해 피살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채께왕과 분서왕의 피살을 계기로 초고왕계인 비류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비류왕은 김제의 대규모의 벽골제를 축조하는 등 수리시설을 확충시켜 농업 경제력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활쏘기 연습을 장려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서재 우복의 반란을 평정한 후에는 진시 세력과 결합해 정치적 기반도 안정시켰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근초고왕이 즉위하여 초고왕계의 왕위 계승권을 확립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기록됩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제10세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346년부터 375년까지였습니다. 일본의 고사기에는 조고왕으로, 일본 서기에는 초고왕으로, 진서에는 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류왕의 아들로 전해집니다. 즉위 후 근초고왕은 진씨 출신의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여 아신왕 때까지 진씨 왕비족 시대를 열었습니다. 귀족 세력들의 상하 서열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등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생산물을 파악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역을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를 담노제라 합니다. 담노제의 실시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는 직접 지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박사고흥으로 하여금 석이라는 국사책을 편찬하게 하여 왕실의 권위를 신성화시키고 정통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는 개국 이래 아직 문자로 사실을 기록함이 없더니 이에 이르러 박사고흥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의 편찬은 왕실 중심의 계보 정리와 더불어 왕실 전통의 유구성과 신성성을 과시하고 왕권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려는 데에서 취한 조처였다고 해석됩니다. 이렇게 다져진 기반 위에서 근초고왕은 대외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 서기 신궁기 49년조의 기록을 수정 연대에 맞추면 369년이 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외가가야 7국을 평정한 뒤 군대를 돌려 고해진에 이르고 남만 친미다레를 정벌하고 비리벽중 포미지 방고 등 사읍의 항복을 받아 백제에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외가 백제에 땅을 주었다는 것은 일본 서기 편찬자의 왜곡과 윤색이 분명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기사의 역사적 실상은 근초고왕이 가야 지역으로 진출해 외와의 교역로를 확보했다는 것과 전라도 지역에 잔존하고 있던 마한의 자녀 세력을 정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초고왕 때에 백제는 남으로 영산강 유역까지를 영역으로 편입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산강 유역을 장악한 근초고왕은 남진에 내려오는 고구려 세력과 대결하였습니다.
369년 고구려 고국원왕은 복이 이만을 거느리고 치앙에 주둔하면서 군대를 나누어 백제의 민가를 침탈하는 등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백제 근초고왕의 태자 금구수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치앙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본래 백제인으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하였던 사기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 근구수에게 말했습니다. 고구려의 군대는 숫자만 많을 뿐 실제 강한 자들은 적기 부대뿐이니 이를 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구수는 이 말에 따라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크게 이기고 5천여 명이나 사로잡았습니다. 또 계속하여 도망치는 고구려군을 북쪽으로 추격하여 수곡성 서부까지 이르렀습니다. 수곡성은 지금의 황해도 신계지역으로 비정됩니다. 371년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와 함께 정예병 3만 명을 동원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은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적고기 왕이 전투 중에 전사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편 백제 계로왕은 472년 국기에 국서를 보내면서 백제가 고국원왕을 잡아 목을 베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승리로 백제는 수곡성까지 영역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백제 역사상 최대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북으로 황해도에서부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영역으로 하여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근초고왕은 중국과의 관계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백제 초기의 대중관계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근초고왕이 동진의 사신을 파견하고 동진으로부터 진동장 군영 낙랑태수의 자코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공은 한반도 내에서의 역학관계를 중국과 연결함으로써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던 외교 행위였다고 해석됩니다. 백제의 중국에 대한 외교는 지리관계상 주로 남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북조와의 교섭도 추구하였습니다. 백제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고대 상업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한대 이후 중국 황해연안에서 한반도의 서남 해안으로 그리고 다시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는 고대 상업로로서도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백제와 외의 관계는 근초고왕 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와 외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상호 원조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는 일본 열도로 이주한 백제계 사람들이 외 정권의 핵심에 자리한 것과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당시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간직되어 온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는 어떤 유물일까요?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 델리시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된 백제시대의 철제 칼입니다. 전체 길이는 74.9cm이고 칼의 양쪽 날 부분에 나뭇가지처럼 굴곡진 가지가 각각 3개씩 일정한 간격으로 뻗어나와 있습니다. 7개의 가지가 뻗어있다 하여 칠지도라 불립니다. 칼날 앞뒤면에 각각 34자, 27자의 명문이 금으로 상감되어 있고 명문 외곽에도 금선이 가늘게 상감 기법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1873년에서 1877년 사이에 이소노카미 신궁의 대궁사로 있던 간마사 도모가 칠지도에 붙어있던 녹을 닦아내다가 칼의 양쪽 옆면에 금으로 상감된 명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써 이것이 칼이며 제작 당시의 명칭이 칠지도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명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명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앞면에는 태화 4년 5월 16일은 병호인데 이날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 만하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일부러 외 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도 적지 않습니다. 뒷면의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을 백제왕이 다스릴 때 기묘하게 얻은 성스러운 소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칠지도를 둘러싼 논쟁은 무엇일까요? 칠지도에 대한 학자들의 분분한 해석을 종합해보면 논점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칠지도의 제작 시기를 알려주는 태화 4년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태화는 연호임에 틀림없는데 어느 나라의 연호인지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태초 혹은 태시로 읽고 중국의 여러 왕조의 연호에 주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태화로 읽고 동진의 태화 등에 주목하는 연구자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작 주체, 곧 외왕에게 칠지도를 만들어준 정치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명문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핵심은 이 칠지도가 근초고왕 때 만들어졌고 백제의 후왕인 외왕에게 하사된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외왕을 후왕으로 대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백제는 외에 학술과 기술 등 선진 문물을 제공하였고 그 대신 외는 백제의 군사적 지원을 하였다고 해석됩니다. 백제가 외에 박사왕인을 파견하여 천자문과 논어를 보내준 것은 문화전수의 사례가 됩니다. 광개토왕비문의 왜군이 백제를 도와 고구려, 신라군과 싸운 것은 군사적 지원의 사례가 됩니다. 동시에 근초고왕 때의 백제는 문화의 진흥과 일본으로의 전수면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였습니다. 대방 지역을 점령하면서 중국계 사람들을 포섭해 문화의 질을 높였고 나아가 일본 열도에 새로운 문물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왕인과 아직기 등을 일본에 보내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줌으로써 일본의 유학 사상을 일으킨 것이 그 좋은 예로 기록됩니다. 근초고왕이 죽은 뒤 백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초고왕의 뒤를 이은 침류왕 때에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를 예로서 맞이하면서 불교를 공인하였습니다. 불교 공인을 통해 백제는 확대된 영토와 강화된 왕권을 지지하는 고대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확립해 보편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침류왕이 죽은 뒤 동생 진사는 조카 아신의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러나 7년 뒤 아신은 숙부 진사왕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족 사이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왕비족으로서의 진씨 세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해석됩니다. 4세기 말 고구려의 상황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왕은 적극적인 정복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신라를 자국편으로 끌어들인 뒤 백제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제는 58성 700촌을 점령당하고 왕제와 대신 10명을 인질로 보내야 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세력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아신왕은 태자전지를 외에 파견해 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고구려에게 빼앗긴 북방의 요충지인 관미성을 탈환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신왕이 죽은 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지배 세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자전지를 지지한 해시 세력이 왕제 헐레를 지지한 진시 세력을 누르고 전지왕을 옹립하였습니다. 실권 세력은 진시에서 해시로 교체되었습니다. 5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구려의 남진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광개토왕이 정복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평양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427년에 천도를 단행한 후 남진을 재개하였습니다. 고구려의 남진은 백제와 신라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백제는 신라의 우호관계를 요청하여 비왕 7년인 433년에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이 동맹은 백제가 주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라동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동맹은 고구려의 침략에 대해 공동으로 방어하는 공수동맹의 성격이었습니다. 나아가 비유왕은 송해 사신을 보내 영림식정과 더불어 요노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요노라고 하는 신무기의 도입으로 백제 무기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75년 백제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3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백제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장수왕이 친히 거느린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은 백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왕도가 함락되었습니다. 계로왕은 사로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500년 가까이 도읍으로 삼았던 한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로써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웅진은 지금의 충남 공주입니다.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수도로서는 협소하였습니다. 백제는 이후 538년에 사비로 다시 천도하게 됩니다. 사비는 지금의 충남부여입니다.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다시 사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도 바다를 통한 교역과 문화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백제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이를 백제화하고 다시 외나 가야에 전수해 고대 동아시아 공유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됩니다. 한성시대에는 서울시 석촌동에 있는 대규모의 적석총에서 보듯이 고구려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그러나 웅진 및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국의 남조 문화를 받아들여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초고왕시대 백제의 발전은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초고왕이 확립한 담로제는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비시대에 이르러 다섯방 37군 200성이라는 체계적인 지방 통치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초고왕 때 본격화된 외와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백제는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등 전문 인력을 외에 파견하여 문화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불교의 전례도 백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왕 때 달솔 노리사치계 등을 일본에 파견해 석가불 금동상 일구 번개, 약간 경론, 약간 권을 보내줌으로써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발전시킨 세련된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8년 한강 유역의 작은 섬읍국가에서 출발한 백제는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황해도에서 영산강 유역까지 아우르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구려 왕을 전사시킬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었고 중국 및 외와 활발히 교류하며 바다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실지도는 그 시대 백제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적 증거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백제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남진과 내부 갈등 속에서 한 성을 잃고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과연 작은 성읍국가가 바다를 지배하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리적 조건이었을까요? 지도자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적 상황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 늦게 출발한 승자에 대해 알아봅니다.